안녕하십니까. 형법의 장지혁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출발을 축하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시작을 할 거니까 너무 막 긴장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열고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 형법을 그 서울의 그 남부경찰학원이라고 그 방문각 학원 거기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번 9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강 방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그 여기 오신 분들이 형법이나 경찰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제 개강을 했을 텐데요. 이 수강 방법이 이제 학원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어찌 보면은 물론 공부는 결국은 혼자 하는 거지만 그 혼자 하는 공부가 처음에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든가 뭐 실강이든 인강이든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방향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이제 그런 순서대로 나가시고요. 학원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기본 강의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 하고 자 동형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널 대부분의 경찰학원이 이런 커리큘럼을 갖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 이론이랑 가장 기초적인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풀고 기본 강의에서 부족한 내용을 심화 강의에서 다루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기출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경찰 시험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 선별해가지고 이거 푸는 거고 요 동형 모의고사는 그 기출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형법이라고 따지면은 형법 진도별로 뭐 1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으니까 그런 거 쭉 다 모아서 풀어보고 2장은 어떤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거 쭉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도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동형 모의고사는 실전 시험처럼 전범위 랜덤식으로 해가지고 20문제 딱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출에 대한 기초 쌓으시고 실전에 대한 감각을 익히신 다음에 요 파이널은 시험 보기 한 보름 전 요때쯤 개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유력한 거 계속 나왔거나 아니면은 중요한데 직전 시험에 안 나왔으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요 경찰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신 판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최신 판례. 바로 그 해. 만약에 이제 올해 시험 얼마 전에 봤죠. 얼마 전에 봤다라고 하면은 올해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례들 그런 것들이 많이 기출됩니다. 물론 요번 시험은 예외였어요. 요번 시험. 그런데 요 3월 시험이나 작년 시험이나 이럴 때는 최근 그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딱 보러 가시고 요렇게 하는 순서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저는 이제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적대감을 갖지 마시고 이 새끼 뭐야 이러지 말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좀 고민되는 거 있어도 저한테 얘기하시고 뛰어내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뭐 이런 것도 저한테 얘기하시고 이렇게 좀 저랑 편한 관계를 이제 맺으셔야 여러분들 합격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돈 벌어 먹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빨리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빨리 강의 들을 때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 요것만 하면 된다 혼자 돌리면 된다 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그냥 이거 한번 듣고 그냥 쭉 하고 뭐 이래도 된다. 물론 그게 적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의 요 경찰 수험생들은 기초가 약해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평생 즐겨 하시던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더욱 이제 좀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여기 끌려가는 거, 요게 좋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이렇게 하세요. 초시생 기준으로 기본 강의를 2번 들으세요. 기본 강의를. 요거 지금 한 번 듣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들으세요. 요거 한 번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에 법학이 특히 형법은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베테랑들을 위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형법을 전체를 다 아는 사람들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초심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정말 막 형법 타고 나왔고 태어날 때 형법 하면서 태어나고 막 이 정도라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말 믿으시고 기본 강의는 최소한 2번 듣는다.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3번이라도 뭐 실강 계속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강 1번 듣고 뭐 인강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 기초를 잘 닦는다. 이렇게 마음을 애초에 먹으세요. 그래야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도 그냥 듣고 아 이건 다음에 이해해야지. 아니면 아 이번에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진도 따라가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걸 완벽히 다 내가 이해하고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형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점점 쌓이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욕이 넘쳐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제 그럴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좌절이 오고 학원에 나오기 싫고 시험 때려치고 싶고 이렇게 돼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정말 여기 계신 요 한 분 한 분들은 제가 얼굴이랑 이름까지 다 알고 여러분 끝날 때까지 제가 끌고 가드릴 테니까 제 말 믿으세요. 기본 강의 최소 2번. 그런 다음에 이 기본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 심한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데 이쪽 기본 이론에서 다루는 방향하고 문제풀이에서 다루는 방향하고 또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수범 처벌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알려드려봤자 머릿속에 안 남아요. 외워지질 않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 10문제 정도 틀리면 오 씨발 이러면서 이제 외워져요. 그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는 요때 맞춰서 제가 필요한 내용을 요때 강의해 드릴 테니까 거기 맞춰서 이렇게 따라오시고 이렇게 파이널까지 해가지고 내년 3월 아니면 뭐 내년 9월 그리고 또 약간 또 재수 좋으면 또 올해 또 추가 합격 추가 또 채용 있잖아요. 그 재수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경기는 안 좋지만 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을 막 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흐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추세 맞춰서 가시면 돼요.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강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교재 소개는 제가 요 책 한번 넘겨보세요. 맨 앞장에 보시면 이 책의 특장점 해가지고 책에 대한 자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제 자랑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이 책 샀잖아요. 이름도 썼고 이유진 썼기 때문에 이거 환불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걸 제가 맨 앞에 써놓은 거예요. 거기 이 책의 특장점 해가지고 시험에 최적화된 판례 재구성, 뭐 조문의 재구성, 이론의 재구성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는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한 장 넘겨보시면은 거기 이제 형법의 필수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뭐 형법, 죄형, 법정주의 해가지고 넘기고 하면은 마지막에 뭐 공법론, 이제 상습범 여기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형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 개념이에요. 가장 기초 개념. 그 형법이 이래요. 형법은 한국말로 써 있지만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법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언어적 측면에서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법성 조각 사유다라고 하면 조각이 뭐예요? 요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각은 저지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해가 더 어려운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평소에 우리가 쓰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쓰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사과가 떠오르죠. 근데 애플이라고 썼는데 APPLE 써놓고 바나나라는 뜻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짚어 드릴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처음에 힘듦을 겪지 않으려면은 이 기본 개념을 명확히 숙지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외우란 얘기예요. 공부 외우면 편합니다. 포기하고 그냥 외우면 편해요. 저도 평생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암기를 좀 벗어날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쓴 방법은 그거예요. 일단 지금은 외울 걸 정리만 해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정리하고 안 봐요. 정리하고 그냥 들이받으셔야 돼요. 외우면 편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이거 이제 우리 수업 끝나고 뭐 행복한 교실인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요거 기본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거 시험 보고 뭐 성적 밖에 게시하고 인권 침해도 좀 하고 이제 그럴 예정이니까 이제 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쪽팔리고 시험 붙는 게 낫지. 여기서 으쓱으쓱하고 계속 여기 서면 바닥에 남아 있고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책은 그렇게 덮으시고요. 자, 이제 형법 개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리고 또 수강을 하실 때 여러분 오늘은 모르겠는데 연습장을 꼭 챙겨오세요. 연습장을. 그래가지고 지금은 연습장이 없으시면은 어떡하지? 빨리 가방에서 뭐라도 한번 꺼내보세요. 여기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앞에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앞에 좋아요. 연습장 좋습니다. 제가 또 공부에 필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수업, 이 수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 이제 앞에서 판서하잖아요. 판서하고 사람이 말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적어라 그러면은 연습장에다가 미친 듯이 최대한 빨리 적으세요. 그거 이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여기다 판서하면은 책에다 필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제 연습장에다 할 때는 대충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도 열려요. 그래서 들으면서 대충 그리고 이렇게 진도를 따라가는데 책에다가 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왠지 이 책은 나중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술을 하고 있어요. 귀가 다치고 거기다가 막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책 평생 소장하실 거예요? 시험 끝나고 불태우세요. 괜찮아요. 제 앞에서 태웠대요. 합격증만 갖고 와. 그러니까 이 판서 제가 판서하면서 이거 적으세요라고 하면은 책에다 적지 말고 연습장에다 적으세요. 막 휙휙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그걸 재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일단 수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제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이 공부라는 거 결국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필기를 악필로 대충 해놓으면 그 당시에는 보면 뭔 소린지 알죠. 근데 하루만 지나도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아있을 때 그날 밤에 가가지고 요거를 뭐 예쁘게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교재에다 적는다거나 뭐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본인이 오늘 공부한 게 정리도 되고 그리고 뭐 깔끔한 기본서도 확보할 수 있고. 아시겠죠? 제가 뭐 책에다 표시해라, 요 책 귀퉁이에다가 요거 적어라 라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연습장에다 적으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형법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 4시? 4시까지죠. 어제 수업 들으셨죠? 들을만 했어요? 진짜요? 다음 주만 돼도 안 그럴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거 잘 안 나오네. 비가 와서 그런가? 잘 보이세요? 우리는 이제 형법이란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형법이 뭐냐면은 범죄와 그에 따르는 형벌을 규정한 법, 요걸 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자, 살인죄라고 하면은 형법 250조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범죄가 어디예요?
이렇게 하고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자, 여기가 범죄죠. 사람을 살해하면 여기 형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법에 이렇게 형벌이 규정된 게 범죄. 이고 법에는 이제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은 범죄는 이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벌은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형법을 좀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이란 게 죄다 이래요.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이게 법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요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 이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실관계가 있어요. 사실관계. 어떤 사실관계가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갑이 을을 칼로 찌릅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구체적인 현실이죠. 사실. 그러면 이제 요건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 요건은 법에 써 있어요. 여기 사람을 살해한 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였네,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했네 라고 하면 요건 충족됐네. 그러면 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하나 골라갖고 이제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요건 측면에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범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범죄의 가벌 요건. 아이고, 약간 느낌이. 그런 다음에 이제 죄수를 결정하고, 그리고 형벌을 결정하고, 요런 단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형법 전반을 쭉 개관하는 시간이니까 요 어떻게 형법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근 들어보세요. 자, 우선 성립 요건입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구성 요건, 해당성, 그리고 위법성, 그리고 책임. 요렇게 세 개를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처음 봤으니까 이 구성 요건이 뭔지도 모르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구성 요건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게 구성 요건이에요. 법률상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규정한 거. 이게 구성 요건입니다.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하죠. 그러면 사람을 여기 학생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금지죠. 이런 거 금지 규범이라고 불러요. 금지 규범. 대부분의 규정이 이렇게 금지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표적인 요구 규정 중에 하나는 이제 퇴거 불응죄라는 게 있습니다. 퇴거 불응죄. 이거는 319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간략히 써보자면 이제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아이고, 왠지 왜 이렇게 흐린 느낌이지? 뒤에 분 보이세요? 저기 보이세요? 여기. 예.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멋지시네요. 예. 요거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뭘 끌지 모르겠는데, 예. 잠깐만요. 이거 됐죠? 보여? 더 안 보여요? 예?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이건가요? 다행입니다. 덕분에 앞에 분위기 굉장히 음침해졌어요. 텐션이 확 떨어지네요. 어쨌든 이거 보세요. 이참에 물 좀 먹고.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퇴거불응죄라는 것도 역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요 앞에 주거침입죄가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퇴거불응죄는 거기 세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 집주인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이 형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전항에서 뭐 징역형 이런 걸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는 금지 규범이에요, 요구 규범이에요. 이런 게 요구 규범이에요. 하라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라는 거. 안 나가면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안 나가면 처벌하니까 나가라는 거. 안 하면 처벌하니까 하라는 거. 그게 바로 요구 규범이에요. 아시겠죠? 금지 규정, 요구 규정 연관 이렇게 차근차근 지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성 요건 요 해당성이란 걸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요건 해당 요거는 구성 요건의 의미고요.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가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성질, 뭐 충족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충족하는 성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범죄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보기엔 나빠 보이는 행위라도 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구성 요건이 없으면은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차를 타러 내려갔는데 자동차 조수석이 까만 차인데 막 이렇게 우그러져서 들어간 거예요. 막 이거 막 기스도 막 나 있고 누가 때려박고 도망갔어요. 때려박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에요. 남의 차 때려박고 도망가면 분명히 나쁜 거죠. 이거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대한민국에선 범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그때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뭐 경찰 아저씨도 만나고 이제 그리고 혼자 막 탐정 빙의해갖고 수사해갖고 잡았거든요. 제가 그 스토리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타인의 이제 재물을 부수면 이제 손괴죄가 문제되는데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걸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입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자동차를 때려박은 놈 제가 이제 여기 저 CCTV도 확보했거든요. 제가 그 CCTV 보면은 보통 이제 보통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나가려고 시동을 탁 키더라고요. 시동을 켜. 그런 다음에 갑자기 쿵 박아요. 그리고 한 1분간 정적이 흘렀나? 싹 해서 삐욱 가더라고요. 오, 이 새끼 해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보세요. 행위 당시의 내심의 의사를 봐야 돼요. 행위 당시에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이거 이따가 우리 자세하게 보겠지만 고의는 그 결과를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인식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하는 거. 그리고 이 과실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갖고 실수로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운전자, 이 나쁜 새끼, 요거에 이제 내심의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 있는 시커먼 자를 내가 때려 박아야겠다. 라고 하고 박은 건 아니죠. 그냥 쿵 박아서 어이쿠 해가지고 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라고요. 근데 딴 나라는 과실 손괴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요거에 대한 구성 요건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뭐 이렇게 사고 낸 다음에 미조치하고 튀면 그거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도로교통법도 적용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에요. 예. 최근에 판례가 나온 것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파트 내부에 있는 도로를 일률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건 좀 부당하다. 요 정도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도 진짜 그 아파트 내에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좀 일반 사람들도 약간 다니고 이제 그런 도로가 또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 구성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요번 대법원 판결은 이제 요런 거 요쪽 것들 좀 일반의 공용에 공하는 좀 정도가 높은데 그런 데는 이제 도로교통법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여전히 아니에요. 여전히. 하여튼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나쁜 행위라고 보이더라도 법률상 규정이 없다면 범죄가 아니다 라는 거 그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자, 그리고 이제 구성요건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위법성으로 가볼 거예요. 자, 위법성이라고 하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장에 반하는 성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장에도 반하는 성질, 이런 걸 위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일단 지금은 막 휘갈겨서 적으세요. 글씨 예쁘게 쓰면 제가 다 적발해갖고 다 찢어버릴 거예요. 막 휘갈겨 쓰세요. 자, 농담이에요. 이거 이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 반할까요? 안 반할까요? 당연히 반하겠죠. 근데 이걸 왜 또 검토하냐? 보세요. 구성요건이 이거예요. 사람을 살해하는 거,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안 나가는 거, 여기 충족하는 행위는 법질서에 반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여기서 또 검토를 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런 구도가 있어요. 자, 요 위법성 단계는 요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법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들 중에서도 정말 나쁜 걸 골라가지고 형법의 구성 요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법질서 전체 입장에 기본적으로 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외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조각이라고 하면은 저지시킨다라는 거예요. 위법성을 저지시키는 사유. 자, 제가 요거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오빠예요. 오빠. 그 집에 이제 엄마가 있고 첫째 오빠, 둘째 오빠랑 막내 여동생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오빠가 망난이에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시카를 들고 자기 술 사 먹을 돈 내놓으라고 엄마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막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둘째 오빠가, 이게 1525로 하겠습니다. 둘째 오빠가 형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형을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 망난인데다가 싸움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둘째 오빠를 타고 눌러가지고 막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막내 여동생이, 셋째 여동생이 오빠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오빠를 밀치고 오빠 넘어졌을 때 위에 타고 올라가지고 목을 막 졸랐어요. 막 졸라가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배제하시고 오빠랑 여동생 여기에만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요것만 따지고 보면은 일단 구성 요건, 여동생이 오빠, 사람이 사람을 목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 단계에서는 250조 살인죄, 저기 정권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일부러, 사람이 계속 목을 조르면 죽는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목을 졸랐으니까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 재반 사정을, 포커스를 조금 뒤로 이제 당겨가지고 재반 사정을 살펴보면은 오빠가 엄마를 먼저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둘째 오빠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방위하기 위해서 죽인 거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야, 이런 거 봐줘야지 라는 게 있다고요. 이런 게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정당방위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정당방위. 여기서 이제 타인의 법이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엄마와 오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첫째 오빠를 목 졸라서 그렇게 죽게 한 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 성립요건 1, 2, 3 9위 책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죄예요. 무죄.
여동생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에서 21조의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21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법성은 없다라고 인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죄. 사람 죽여도 무죄예요. 왜? 요 행위는 전투 사정을 따져봤을 때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런 시스템인 거예요. 구성 요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들 중에서도 정말 예외적으로 요건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걸 만들어서 봐주고 있어요. 자, 요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그리고 정당 행위, 그리고 플러스 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요 정도만 적어두세요.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요 형법 총칙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21조, 22조, 23조, 24조 그런 다음에 20조의 정당행위 있고 요거는 형법 각칙의 310조에 딱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예요. 요 정당방위는 형법 총칙에 적용돼 있어가지고 형법 각칙에 있는 어떤 범죄든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살인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고 살인죄에 대해서 정당방위 성립할 수 있고 상해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성립할 수 있고 뭐 폭행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는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고 이것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밑에 하면 저 뒤에 분이 약간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책임입니다. 자, 책임은 약간 위로 올려서 쓸게요. 책임이란 거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요걸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보셨죠? 그래서 요 책임 같은 경우에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그 행위를 한 이제 행위자, 이제 포커스는 행위자예요. 그 행위자, 그 사람은 비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비난 가능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난 가능성이에요. 아, 새끼 나쁘네 라고 하는 거. 얘는 콩밥 먹을만 하네 라는 게 이제 비난 가능성이에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데 여기도 아까처럼 예외적으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 시 X 요거예요. 위법성, 그러니까 구성 요건 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제 위법성이랑 책임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소극적 반대로 검토를 합니다. 혹시 예외적으로 빼주는 게 없는지.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자, 용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서 옥상에서 갑이랑 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병이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 길고양이한테 먹이 준 사람. 캣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벽돌을 던져가지고 맞춰갖고 즉사했어요. 근데 밑에 사람 있는 거 알고 던졌거든요. 알고 던졌어요. 자, 보세요. 사람 죽었죠.
역시 구위책 검토합니다. 자, 사람 죽을 거 인식하고 던져갖고 맞춰갖고 죽였으니까 요거는 250조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뭐 이게 정당방인가요?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 행위예요? 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기 때문에 위법성은 인정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9살이에요. 9살. 9살.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런 행위 한 거, 행위 나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9살이야. 콧물 찔찔 흘리고, 엄마 터닝맥 카드 사줘,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한테, 들어와. 우리 콩밥 초등학교로 가자.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비난 가능성이 예외적으로 없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이 이거 실제로 용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작년에 용인 캣맘 살인 사건 해가지고 초딩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줌마 있으니까 벽돌 던져갖고 맞췄어요. 그래서 즉사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못 잡았죠. 그래서 옥상 가가지고 이제 경찰이 막 이제 족적이랑 막 이런 거 수사하고 CCTV 돌려보고 그래서 잡고 보니까 초딩들이야. 9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14세 미만자는 형법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형법 처벌을 못해요. 그리고 소년법이란 걸 만들어 놔갖고 이제 10세부터 14세, 10세부터 뭐 19세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은 소년법도 적용 못해요. 그러니까 형법이 적용되면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가고 콩밥 먹이는 거고 소년법이 적용되면은 기본적으로 저 보호 처분 받거나 소년원 가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어려워갖고 아예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합의를 한 거예요. 14살 아래 애들은 아직 덜 발달해가지고 이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봐주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30살, 31살. 이 새끼들 진짜 나쁘죠. 먹어야지. 콩밥 프리패스 끊어줘야지. 근데 9살, 8살, 7살, 6살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안타까운 사건일 뿐이지 이 개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책임 능력에서 책임 조각 사유가 인정돼서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책임 조각 사유가 이제 책임 능력. 그래서 뭐 여러분 들어보신 이제 심신상실, 심신미약, 뭐 형사 미성년자, 뭐 농화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위법성의 인식 그리고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이것도 다 법조항이 있습니다. 요 정도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인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위법성 인식도 이게 이제 간략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위법성 인식도 어떤 거냐면은 내가 행위를 하면서 내 행위가 위법한지를 모르고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몰랐던데 굉장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얘 봐줘야겠다. 얘 개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봐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진짜 예외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상 이게 있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위법성 인식,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나서 죽이는 거 위법한지 몰랐는데요. 뭐 그건 택도 없어요.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사안이에요. 대구 비디오방 주인입니다. 비디오방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에이, 뭐 하는데요? 그렇죠. 비디오 보는 데죠. 뭐 음란마귀들 진짜. 비디오 보는 데요. 자, 그래서 비디오 방에 이제 실제로는 이 당시에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돼요. 청보법이. 그래가지고 청보법에서는 19세 미만자는 비디오 방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어기면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대구였다 그랬잖아요. 아까 대구시에 있는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인데 이 양반이 이제 비디오방을 관리하는 담당자예요. 근데 이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알아가지고 아 비디오방에는 은비계법이 적용되겠지? 라고 하고 은비계법에서는 18세 미만자는 들여보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이 은비계법을 보고 나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해갖고 이 동네에 있는 비디오방 업자들을 구청으로 다 불렀어요. 다 부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준 거예요. 저 사장님들 여기 여러분 하시는 데는 은비계법이 적용되고 18세 미만자는 들여보내시면 안 돼요.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막 비디오방 사장 막 하고 필기하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업정지 한두 번 때려 맞고 나면은 이제 손실이 박중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커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어려 보여. 고등학교 냄새가 막 나요. 고딩 냄새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분증 좀 제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까보니까 실제로 18.6세예요. 18.6세.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얘네 들여보내면 이거 위반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이거 적용된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걸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단속됐어요. 그 이제 법원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진짜 이거 있는 줄 몰랐다. 이거 적용되는 줄 몰랐다. 근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요때 공무원 괜히 이상한 거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디오방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공무원이 가르쳐주는데 막 배우면서 병신 틀렸는데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맞나 보다 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개인한테는 비난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 3개 말씀드렸어요.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이렇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성립 요건, 범죄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의 의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책임이 있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 여기까지 봤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아직까지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벌 요건입니다. 이 가벌 요건은 이제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이나 공통적으로 일부 범죄에서 이것도 일부 범죄에서 이런 전제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는 성립 요건만 충족되면 가벌 요건 검토 안 하고 바로 뒤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어떤 범죄는 요거 충족하더라도 요거를 봐야 되는 범죄가 있어요. 어떤 범죄에서 이게 범죄가 성립 요건 충족 후에도 형벌권 발생을 위해 필요한 요건, 요게 처벌 조건입니다. 일부 범죄에서 성립 요건 조금이다 주고 범죄 성립 요건 충족 후에도 형벌권이 발생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그냥 적으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거 좀 이따 적을게요. 자, 처벌 조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객관적 처벌 조건 그리고 인적 처벌 조각 사유. 객관적 처벌 조건은 그 조건이 갖춰져야 그 요건이 갖춰져야 형벌권이 발생하는 요건을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데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형법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것만 그냥 한번 봐두시면 돼요. 사전 술해죄.
사전수뢰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사전수뢰죄 여기가 129조. 그 사전수뢰죄 129조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공무원이 현직일 때 돈 받아 먹으면 그러면 그냥 단순 수뢰죄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현직일 때 뭐 일 해주고 이게 부정한 청탁 받고 이게 부정한 처사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돈 받으면은 사후 수뢰죄예요. 사후. 그리고 사전 수뢰죄는 그러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 부정한 청탁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이 됐을 때 그때 성립하는 게 사전 수뢰죄입니다. 그래서 요 사전 수뢰죄는 요게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공무원 조금 간략하게 써드릴게요. 공무원이 될 자가 될 자요.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후에 공무원이 된 때는 처벌한다. 요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요거 좀 교재 다 있으시니까 교재 맨 뒤에 보시면 교재 한번 펼쳐서 맨 뒤에 보면은 639페이지 보세요. 639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형법이랑 관련 법을 요 뒤에다 이렇게 실어 놔가지고 우리 공부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 프린트 갖고 계신 분은 없죠? 간 그만 보시고 간은 충분히 돼 있으니까 그냥 수업 들으세요. 그냥 자, 이 교재 저 밑에 가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교재 있으신 분들 정심으로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 129조 2항 한번 보세요. 수뢰, 사전 수뢰 보시면은 볼게요. 오른손에 펜 드시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사선으로 끊고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끊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후 끊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끊고 3년 이하의 징역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처한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편집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일로 돌아보세요. 이런 법조항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공무원이 될 자 그리고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받고 그다음에 뇌물을 수수한 후에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구성 요건이에요. 아까 말했던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구성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범죄의 구성 요건, 성립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공무원이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되면 처벌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되면 처벌 못하고 요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요걸 객관적 처벌 조건이다.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사전수뢰죄 보시면 공무원이 될 자 여러분인가요? 이게 공무원이 될 자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공무원 되기 임박한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뭐 3차 시험까지 다 붙고 이제 저기 입교만 남겨둔 상황. 그러면 공무원이 될 자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중앙경찰학교 입교한다고 누가 청탁합니까? 권한이 없는데 이거는 보통 그런 사람들 그 시장 당선되고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그 정도여야 돈 매길 가치가 있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당선인 신분이고 아직 그 뭐 임명장 그런 거 안 받아가지고 아직 공무원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부산시장 됐으니까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러면 직무에 관해서 청탁 받고 돈 받으면 구성 요건은 충족되는데 아직 형벌권은 발생 안 해요. 왜? 아직 공무원이 안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딱 공무원 취임돼서 임명장 딱 받으면은 이제 옆에서 숨어 있다가 수갑 탁 채우면 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공무원이 된 때 요게 객관적 처벌 조건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칠판이 생각보다 좀 작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인데요. 요거는 여기 조각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그 요건이 있으면은 형벌권이 없어지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친족 상도례에서 이제 친족 신분. 친족 상도례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족 관계도 가까운 관계, 먼 관계, 그리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적용 안 되는 범죄,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만 접근해 볼게요. 자, 절도죄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절도죄 기본적으로 처벌하는데 가족 간의 절도는 그냥 형면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부모님 지갑 털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구성 요건 해당하는 자들. 그런데 이게 처벌이 안 되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만약에 경찰서 끌고 가면은 경찰이 돌려보내요. 왜? 형벌권이 발생을 안 하니까. 친족 간의 그런 계산 범죄는 가까운 친족 간에는 형이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자, 우리 저기 소추 조건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처벌 조건, 그리고 소추 조건. 소추 조건 역시 일부 범죄에서 성립 요건, 그다음에 그 처벌 조건, 충족 후에도 소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소추가 뭐냐면 그 형소법에서 말하는 기소를 말하는 거예요. 범인을 이제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형사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는 그 절차를 이제 그거를 소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뭐 법원에서 이제 공소 기각 판결 이런 걸로 종료를 합니다. 자, 소추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고 재판하고 할 수 있는 범죄들을 친고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형법상의 친고죄는 이제 명예훼손죄 그쪽에 있는데 그건 이따 같이 법조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요. 이것도 잘 이해하세요. 조금 헷갈려요. 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어야, 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어야 소추를 진행시킬 수 있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말해요. 자, 쉽게 말해서 고소는 많이 들어보셨죠? 경찰서에다가 고소장 제출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형소법 배우시면은 뭐 고소나 고발이나 뭐 이제 뭐 진정이나 이제 요런 다른 것들 좀 배우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경찰서에 갖다 이르는 거.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가지고 저놈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친고죄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요거랑 달라가지고 기본적으로 경찰이 그냥 사건을 알면은 그냥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와가지고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접어야 돼요.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을 끝내야 돼요. 그런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교재 돌아오셔서, 교재 없으신 분은 조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내려가서 교재 받아오세요. 자, 312조 찾아보세요. 312조 651페이지네요. (651페이지) 오른쪽 밑에 312조 찾으셨나요? 자,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우선 1항 308조와 311조의 죄는 그걸 밑줄 치세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이게 친고죄 말하는 거예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조금 이따가 뭐 끝나거나 저한테 다시 아까 뭐였죠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외로움 느끼지 마세요.
자, 그래서 311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바로 위에 있죠.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을 하는데요.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수사도 못하고 공소도 제기도 못해요. 아시겠죠? 모욕. 자, 그리고 312조 2항으로 돌아보세요. 307조와 309조의 죄는 밑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게. 자, 이거는 307조와 309조니까 307조로 한번 가볼게요. 307조. 맨 위에 있죠?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명예훼손이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종료를 해야 됩니다. 처벌 불원의 의사를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벌 불원의 의사. 피해자랑 돈 주고 뭐 합니까? 합의하죠. 그게 이거예요. 합의를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돈 주면 피해자가 이걸 줘요. 이걸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돈만 주면 안 돼요? 아니, 범죄를 아예 저지르시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자,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겠습니다.